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이 전책입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중에는 6.25 전쟁 동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반공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도 공산주의 독재가 얼마나 반인권적 사회인지 일찍이 공산 치하를 체험한 분들이 많죠. 이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공산주의를 3년 동안이나 겪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8년 말 서울에서는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지하철 광고를 서울교통공사가 불허하자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 위인입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광화문에 모여 내놓고 이 김정은을 찬양했던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에 이 기념사에서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국군 창설의 뿌리로 김원봉을 거론했죠. 이 김원봉을 조선의용대 광복군과 함께 거론했던 것입니다. 김원봉은 코민테론의 지원으로 활동한 좌익이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와 손을 잡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광복 후에 좌우 합작 운동을 하다가 1948년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노동상과 국가검열상을 맡았고 전쟁 뒤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채용됐죠.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이런 김원봉을 두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하고 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이 잡고 있을 때 빈소를 찾아 술 한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타임지 화상 인터뷰 및 표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지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 남북대화가 조국을 치유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남북 경협이 거랍니까? 그 화상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평가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이 있으며 강한 투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 답변 뒤에 타임은 이런 평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김정은은 냉혈한처럼 삼촌과 이복형을 살해한 사람이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숙청, 고문, 강간, 장기적인 기하 유발을 포함한 반인권적 범죄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 옆에는 마지막 제안, 파이널 오퍼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정치력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때도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협상가, The Negotiator라는 제목이 달린 문재인의 사진은 아시아판 표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참여 일정이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톱뉴스에 있죠.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오는 29일 오후 1시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참여를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대선 출마와 함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향후 일정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뉴스가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홍준표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작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준표 복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복당을 추진해 왔으나 당내 소장파의 반발로 김종인 위원장 때는 복당하지 못했죠. 그는 5월 10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국 어제 최고위 의결로 복당 절차가 끝났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복당전에 다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이틀 전 라디오에서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 느닷없이 홍 의원이 잘 알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홍준표는 즉각 엑스파일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이 엑스파일을 두고 불법 사찰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나?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파일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결국 윤석열 쪽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과정이 무척 재밌습니다. 이 엑스파일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파장이 계속 커지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윤석열은 22일 전공법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엑스파일을 받고 문제가 크더라. 이렇게 해서 미풍을 태풍으로 키웠던 장승철이란 평론가는 문건 전달자를 이 정치권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누굴까요? 당사자인 윤석열은 2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 문서의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에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을 시작한 건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는 24일 김우진 뉴스공장에서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다.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에 대해 수사했던 정도보다 더 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경심 이상으로 김건희도 수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혐의가 무엇입니까? 송 대표는 또 다음 달 2일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판결이 난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업자는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왔다가 이번에 기소됐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면서 제기했던 것이 경제 공동체의 이론이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했죠. 그때 내놓은 이론이 이른바 경제 공동체입니다. 결국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무죄를 받았지만 정유라가 탔던 말 등은 뇌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부부도 별산제인데, 그러니까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박근혜 최순실이 어떻게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고 김명수 대법원을 비판한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윤석열 장모를 유죄라고 주장하며 경제 공동체를 언급한 겁니다. 방송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최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말입니까? 판결 선고 직전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법 관여가 아닌가요? 보도를 보면 홍준표 의원 관련 발언은 그 직후에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이 검찰이 후배이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분이 바로 홍 후보다.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1998년에 나온 미국의 범죄 스릴러 영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윤석열의 여러 의혹은 홍준표가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취지의 말인데 엑스파일에 홍준표가 관여했다는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이쯤 되면 홍준표, 송영길 두 분을 대질시켜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송영길은 윤석열을 두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엑스파일을 만든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김우준이 엑스파일을 만들었느냐라고 묻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엑스파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넘어갈 일입니까? 자, 대선 전국이 이처럼 서서히 달아오르는데 윤석열 엑스파일 사건 이후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후보 빅3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그전보다 약간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윤석열은 2.8%포인트가 하락한 32.3%, 그리고 이재명은 0.3%포인트가 하락한 22.8%로 격차는 12%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오차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 다음은 이낙연 8.4%, 홍준표 4.1%, 추미애 3.9%, 최재형 3.6%. 추미애가 대선 무대에 오르면서 정세균은 여권 빅3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야권 빅3에 최재형이 오르면서 안철수가 빠졌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도 재밌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47.7%, 그리고 이재명 33.7%로 여전히 윤석열이 이깁니다. 어쨌든 야권이 차기주자 부동의 1위인 윤석열과 새로 떠오르는 최재형은 아직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민주당 송영길도 영입 의사를 드러낸 김동연 전 부총리도 아직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가 모두 당외인사인 것입니다. 거기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모두 문 정부가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에 임명했던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언론은 야당이 차기 대선을 정권 심판 선거라며 어림장을 놓지만 정작 야권의 유력 주자들은 문의 남자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은 권력의 각을 세우면 스타가 된다는 법칙에 따라 스타가 된 사람들이죠. 과거에도 그런 예는 수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의 6.29 선언은 노태우가 독자 행보를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것은 2인자 노태우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벌인 쇼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두환 대통령 양해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회창이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내면서 권력의 각을 세워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이회창은 대쪽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었고 집권당까지 접수했습니다. 그 뒤 김영삼 화영치까지 묵인하면서 청와대와 담을 쌓았죠. 살아있는 권력과 각을 세우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어떨까요? 그는 불과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든 말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이었죠. 촛불시위의 명분을 마련해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의 공소유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5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승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고 영순위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등 이른바 적대청산이 선두에 섰습니다. 최재형도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권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정부의 월성문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감사에서 절차에 불법성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해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김동연도 이 소득주도 성장에 반발하면서 문 정부에 등을 돌렸지만 그가 부총리 반열에 오른 것은 어디까지나 문 대통령의 발탁입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민주당과 더 가까운 분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김동연은 그 말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다. 사정이 이러니 유인태 전 의원이 방송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하다. 하여튼 문 대통령이 참 인재는 많이 육성했다. 그 공은 치하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정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다면 정권 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위 관료였던 이들이 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자, 이런 판에 김종인이 은근히 개헌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종인이 최재형에 대한 말은 내렸습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놀라운 말입니다. 감사원장 사퇴와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최재형이 자신의 출마 명분으로 내각제 개헌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만 물밑으로 뜻이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겐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고 보니 김종인은 윤석열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이 최재형을 지지할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이 내각제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을 불태울 자리를 찾은 것이죠.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이 명분도 함께 찾았습니다. 이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국회 구성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김종인의 이런 희망에 최재형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지인들이 개헌 검토설에 대해서 묻자 최재형이 사실 무근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김종인이 덧붙인 말인데 그는 최재형이 쉽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 같다. 본인 의지에 따라 대선판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비수를 날리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말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집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김종인의 아내 김미경 교수에게 접근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뒤에 내년 대선 구도를 두고 한 말은 팔순노민이지만 사리 판단이 뚜렷하더군요. 정권 심판론은 대선에서 안 먹힌다. 누가 어떻게 나라를 더 잘 이끌고 가느냐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승부를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23일 민주당 당론인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 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꿨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헌법에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부과 방식이며 종부세 자체가 반문명적인 조세입니다. 홍남기가 한 말이 재밌습니다.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다고요? 그건 홍남기 생각이고 헌법은 그런 준거만 제시하고 세부 부과 조건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재부 장관의 리걸 마인드가 어느 수준입니까? 그가 진실을 안다면 지금 하는 말은 곧 곡학아세입니다. 곡학아세. 이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서 너무 자주 발견되는 특질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